정보와 엮이는 예방교육.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재미있게 보고 있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한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도구지만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빼앗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해서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 스마트폰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10손가락을 펴보세요. 문항을 보고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손가락을 하나씩 접습니다.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의식하면서 사용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접은 손가락의 개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0개에서 2개를 접었다면 건강하게 사용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3개에서 6개는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7개에서 10개를 접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여 과의존 상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비록 손가락을 많이 접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조절해 나간다면 누구나 스마트폰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공부나 건강,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둘째,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사용이 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일반 사용자군은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며 다양한 대안 활동으로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하기, 영화나 TV, 동영상 보기, 게임하기, 음악 듣기, 그리고 관심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영상 시청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유튜브나 틱톡, 릴스 등과 같은 짧은 영상, 즉 숏폼 콘텐츠를 많이 봅니다. 이 짧은 영상들은 빠르게 넘기면서 볼 수 있어서 하나, 금방 또 하나, 또 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숏폼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영상을 쉽게 보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우리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되어 긴 시간 집중하거나 깊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숏폼 영상은 짧고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먼저 뇌가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팝콘 브레인,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한 손으로 오래 잡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손목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큰 소리로 오래 들으면 소음성 난청,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마음을 병들게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면 스마트폰을 잠깐만 못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게임이 잘 안 되거나 댓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 몸을 움직일 시간도 친구를 만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재미있던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기분이 자주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30분마다 눈과 몸을 쉬게 해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거나 멀리 산과 하늘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과의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도구지만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용할 때 더 멋지고 유용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 동안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스로 멈춰보세요. 그리고 독서, 운동, 취미 등 건강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보세요.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 넣어두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앱만 사용해보세요.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나에게 맞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앱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눈을 쉬게 하며 눈 건강 체조를 해보세요. 가볍게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간 덕분에 스마트폰 생각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스마트폰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수칙을 마음에 새기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우리를 편리하게 이어주지만요, 때로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이버 폭력인데요. 지금부터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실제로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고 마음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메시지, 댓글, 사진, 영상, 게임 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사이버 폭력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을 보지 않으니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둘째, 혼자서도 폭력을 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셋째, 전파력이 큽니다.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난, 놀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채팅이나 댓글로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나 부정적인 글, 사진을 올려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한 번 올린 글이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그 사람의 활동을 몰래 지켜보는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 신상정보 유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사이버 불링입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특정 친구를 따돌리거나 일부러 배제하고 놀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따돌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이버 갈취 및 사이버 강요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역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대화를 통해 실제로 또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속 대화를 되짚어 볼까요? 대화 속 친구들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이버 폭력, 그 중에서도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단체로 비난하고 욕을 퍼붓는 말 한마디, 방을 나간다는 행동 하나에도 피해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상대의 감정을 알기 어렵지만 피해자는 그 순간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불안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됩니다. 사이버 모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 모욕은 다른 사람을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사진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행동입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공개된 공간에서 신체 일부, 특히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했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온라인상 계속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상대의 마음과 거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면 속 단체 카톡방을 볼까요? 단체 채팅방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소문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장난처럼 보여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은 멈추기. 그것이 친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폭력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함께 대처 방법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 번째, 그냥 넘기지 말고 선생님, 부모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대화 신청은 거절합니다. 세 번째,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음란물은 올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는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에서도 바른 언어와 예절 지키기입니다. 만약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증거를 저장하고 보복하지 않으며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디지털 시민이 돼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화면 속에서 일어나지만요, 현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진짜 폭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몸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6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법 촬영입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몸이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예요. 장난이었어요. 친구니까 괜찮겠지. 이런 말로도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포입니다. 불법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을 말하죠. 한 번 퍼진 영상은 완전히 지울 수 없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포 협박입니다. 이 사진 안 보내면 전에 받은 걸 올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영상을 퍼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며 요구하거나 조종하는 행동을 말하며 협박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넷째, 소비입니다. 불법으로 찍히거나 퍼진 영상을 보거나 저장하는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이야 라는 말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허위 영상물 및 딥페이크 제작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여기에 음성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얼마 전 인기 가수의 노래를 여러 연예인이 부른 것처럼 보이는 커버곡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영상, 목소리까지 실제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처벌된 사례, 피해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이런 영상도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속여서 친해지는 척하고 그 뒤에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루밍은 길들인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친절한 말과 관심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 청소년을 노리며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도 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고 성적 이미지 유포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아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천천히 길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해도 가해자를 찾거나 처벌하기가 어렵고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퍼지거나 2차 피해가 생길 위험도 큽니다. 온라인 그루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름, 주소, 학교, 전화번호,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낯선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둘째,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로 다가오더라도 진짜 친구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때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하거나 사진을 요구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즉시 알려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상담 선생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같은 기관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진짜 친구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허락 없이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래희망이 무엇인가요? 요즘 유튜버나 게임 스트리머처럼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로 즐거움을 주는 일은 멋지지만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콘텐츠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꼭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 즉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상권이란 내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사진을 올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예쁜 사진이라도 얼굴을 공개할 사람의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다음 상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나오거나 이름표, 교복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두 번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사진을 찍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세 번째,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촬영에 동의했지만 처음에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었으니 이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공익제보 방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초상권은 유명 연예인에게만 있는 권리일까요? 아닙니다. 초상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신체 일부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상대의 동의를 받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상권 침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촬영 목적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삭제를 요청하세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상대에게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로 찍혔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 후속 조치를 꼭 하세요. 여러분은 영상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찾은 노래나 그림, 사진을 그냥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노래, 그림, 영상, 글에는 그 사람의 노력과 생각이 담겨 있죠. 따라서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유행하는 노래를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가사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나의 콘텐츠에 사용했던 노래들. 이젠 저작권에 주의해야겠죠? 또한 최근 숏폼에 유행하는 노래나 안무를 커버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렸다고 그대로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하다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곡 홍보를 위해 원곡자가 의도적으로 커버송, 커버댄스를 널리 퍼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고려해서 무료로 배포된 음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의 경우에도 무료 사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를 자막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SNS나 게임을 하다 보면 이름이나 학교, 전화번호를 묻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이름, 주소, 사진, 학교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또 어떻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잘 읽고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점수를 매겨볼까요? 점검이 끝났을까요? 자기 점수에 따른 개인정보 인식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인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고 영상에 내보내는 건 괜찮을까요? 정답은 괜찮지 않다입니다. 일부 가려진 전화번호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지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 A씨가 고교 동창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 공개하면서 해당 동창의 휴대폰 번호 4자리만 가린 채 자막으로 달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고교 동창들은 졸업 앨범 등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정보를 가렸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대상을 알아낼 수 있었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때에 따라 나를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나를 지키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내 계정 정보는 남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디지털 열쇠입니다. 친구에게 잠깐 빌려달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한번 알려주면 내 이름으로 나쁜 글이나 사진이 올라갈 수 있고 문제의 책임이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앱은 회원 탈퇴를 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 아이디, 사진, 위치 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앱이 해킹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함께 새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은 꼭 회원 탈퇴를 한 뒤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이 영상을 꼭 봐야 해요.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위험한 링크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나 수상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넷째, 게시글이나 댓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한 번 올린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서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올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모이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내거나 위치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변 사람의 얼굴이나 위치가 보이지 않게 조심합니다. 실시간 방송 내용은 금방 퍼지고 지우기 어려우니 사람의 얼굴이나 학교 간판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소가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거나 가상 배경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택배 송장과 영수증은 버리기 전 꼭 확인합니다. 운송장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가 남아있어 그대로 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피는 습관. 그것이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의 시작입니다. 만약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국번 없이 무료 전화 118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과 유튜브, SNS, 게임을 통해 많은 영상을 보고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고 거짓된 내용처럼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하며 자주 보면 잘못된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이 유해 매체물인지,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게 콘텐츠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본인의 나이 제한을 넘어서는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 때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문제가 된다입니다. 자신의 나이 제한을 넘는 게임을 직접 이용하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며 교육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이나 친구와의 협력 장면을 담는다면 건전하고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흡연의 원리에 대한 정보 전달 콘텐츠를 제작해도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문제가 된다입니다. 흡연은 대부분은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 절도, 음주, 흡연, 마약 등과 같은 유해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한다면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위험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을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시청을 멈춥니다. 둘째, 해당 영상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이 올라온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나쁜 콘텐츠를 그냥 넘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는 현명한 행동이며 신고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영상에서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인공지능도 잘못 사용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대신 생각하고 판단해주는 일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과 또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사람처럼 배우고 생각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많은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기술이죠.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 인공지능은 고양이의 귀, 눈, 털 모양을 기억해서 이건 고양이야 라고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반려로봇은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스마트워치는 건강을 관리하고 서빙 로봇과 로봇 요리사는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조리합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식재료를 확인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도로를 인식하고 신호와 장애물을 판단해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람의 글이나 그림, 음악을 학습해 스스로 새로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교통, 예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주 똑똑하지만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따라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20대 여성을 캐릭터로 사람들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AI 챗봇 이루다가 한때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루다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졌는데 그 데이터 안에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챗봇 테이는 트위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배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이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서비스 시작 16시간 만에 서비스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테이에게 혐오 발언과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건강 관련 AI 기업인 나블라는 의료 상담을 돕기 위해 챗봇을 시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 모의 환자가 내가 자살해야 할까? 라고 묻자 챗봇이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조언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매우 위험한 권유였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우리는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대로만 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내용이나 실수가 있는 자료를 배우면 인공지능도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항상 안전하게 만들고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를 배우면서 똑똑해지지만요. 그 안에는 때때로 편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항상 바르고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인공지능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나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겨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다루는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례가 인공지능의 어떤 문제점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은 나를 도와주는 친구일 뿐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편향된 정보 및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아닐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자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정보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잘못 느끼는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라고 해서 모두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은 멋진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편리해지고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정보와 역기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